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정부 주관 공식 기념식이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이며 이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5.18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국면 전환용 꼼수라며 일축했고 국민의힘은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며 방법론에 대한 즉답은 피했습니다. 한일 양국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2차 실무협의에서도 세부 일정에 최종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찰 일정이 예정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6일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북한 주민들이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 귀순해 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귀순 인원은 어린이를 포함해 10명 안팎으로 전해졌고 현재 당국의 합동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4월까지 적발된 마약 밀수량이 213kg에 달해 하루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역대 최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관세청은 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신고 포상금도 2배 올려 마약 차단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구독자 수가 23만 명에 달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불법 도박을 하는 장면을 24시간 생중계하면서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 회원을 모집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더 뉴스 이어갑니다. 제43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이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거행됐습니다. 5월 정신 국민과 함께란 주제로 열린 이번 기념식은 윤석열 대통령과 5.18 유공자, 유족을 비롯한 3천여 명이 참석해 진행됐습니다. 헌정 공연에서는 5월의 어머니를 주제로 5.18 상처 속에서 5월 정신을 지키고 알리는 데 일생을 바친 광주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조명했습니다. 40여 분간 진행된 기념식은 참석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며 마무리됐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기간 한미일 정상회담 추진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방문길 기내의 브리핑에서 한미일 3국 모두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가 있고 미국의 지지로 한일 관계에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졌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따라서 빡빡한 일정 속에서 시간을 찾을 수 있다면 3자 회담을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일정이 많아 어떤 확답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달 초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 탈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6일 밤 북한 어선 한 척이 NLL을 넘어 군 감시 장비에 포착됐습니다. 군 검문 검색 당시 배에는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북한 주민 여러 명이 타 있었고 귀순 의사를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군경과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은 이들에 대한 합동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중 핵 전략 무기의 사명은 은밀하게 작전 수요계로 자망하여 은밀한 기동이 가능한 잠수함에 탑재해 SLBM뿐 아니라 또 다른 기습 도발 전력으로 활용하려. 우리 군 최초의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이 남해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대응 훈련을 펼쳤습니다. 탄도탄 탐지와 추적에서부터 가상의 북한 잠수함 격퇴까지 진행됐는데요. 임성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부산 인근 해상에 전개된 해군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기지를 이탈한 가상의 북한 잠수함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SLBM을 탐지합니다. 정보에 의하면 현 시각 SLBM 탑재 잠수함을 포함한 적 잠수함 다수 미식별 중이며 심포 일대 SLBM 발사 징후 포착.
교전 상태로 전환한 세종대왕함은 곧바로 적잠수함 추적에 나섭니다. 함정 주변으로 해상 초계기 P3가 고도 100m 이하로 날아와 음향 탐지기를 부착한 소노브이 부표를 바다에 던지고 해상 작전 헬기 링스가 투입돼 디핑 소나를 투하해 정확한 잠수함의 위치를 함정에 전달합니다. 적의 어뢰 공격을 피한 군은 반격에 돌입합니다. 하늘과 바다에선 북한 잠수함을 격퇴하기 위한 다량의 미사일 공격이 이어집니다. 세종대왕함 갑판 위에 있는 수직 발사대입니다. 모두 128개 발사대에는 대공미사일 SM-2와 대잠미사일 홍상어 등 다양한 무기 체계가 탑재됩니다. 결국 가상의 적잠수함은 우리 군의 반격 끝에 수장됐습니다. 적의 다양한 위협에 대비해 실전과 같은 강도 높은 교육훈련으로 최상의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이 도발하면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하겠습니다. 1000km 이상 대공미사일 1000여 개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이지스 레이더를 탑재한 세종대왕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삼축 체계의 핵심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세종대왕함을 포함해 율곡이 2함과 서해 류성룡함 등 이지스함 3척을 운용하는 데 이어 요격 기능까지 갖춘 정조대왕함을 전력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삼축 체계의 핵심으로 SLBM 반격에 나설 수 있는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 등 잠수함 전력도 매일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대한간호협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준법 투쟁에 나섰지만 일선 의료기관에는 큰 혼란이 빚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늘 추가 성명을 내고 회원들에게 체열과 초음파를 비롯해 심전도 검사 등 불법 업무 지시를 강력히 거부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주요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의 단체 움직임이 없어 진료 차질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거부 업무 리스트 등이 현장 간호사들에게 전달되는 중이라면서도 응급 상황에서는 환자에게 위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4월까지 적발된 마약 밀수량이 213kg에 달해 역대 최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적발되는 양만 1.8kg인데 1.8kg 정도 되면 6만 명이 동시에 투여할 수 있는 양입니다. 관세청은 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신고 포상금도 2배 올려 국경 단계에서 마약 차단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한홍 기자. 네, 유한홍입니다. 네, 마약 밀수가 대형화되는 추세군요. 그렇습니다. 올해 4월까지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 밀수는 205건인데 압수된 마약 무게는 213kg에 달했습니다. 한 건당 평균 적발량이 1kg이 넘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한 건당 적발량 645g과 비교하면 60% 이상 양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최근 마약 밀수가 대형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세청은 국내 마약 시장이 자가 소비 목적의 소량 밀수에서 판매망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약 밀수 경로는 국제 우편과 특송 화물이 전체의 74%를 차지하는데 올해는 여행자가 몸에 지니고 다 적발된 양이 지난해보다 16배 늘었습니다. 총 48kg이 이런 식으로 적발됐는데 코로나 팬데믹 종료로 항공 여행이 늘어난 게 원인입니다. 또 필로폰이나 대마 같은 오래된 마약 비중이 여전히 크지만 이른바 클럽용 마약으로 불리는 MDMA와 케타민 같은 신종 마약 밀수 시도가 지난해보다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마약이 들어오는 경로는 태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이 많아졌습니다. 관세청은 마약 밀수를 국경 단계에서 막기 위해 인천공항 세관에 전담부서를 3개로 늘리고 마약 수사 전담팀 인원도 보강했습니다. 또 마약 밀수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1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2배 늘리고 국제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국제 우편과 특송 화물을 통한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해 의심 화물을 사전에 선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첨단 엑스레이 장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의 집 현관문 틈으로 철사를 넣어 문을 열려 한 용의자가 특정됐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부동산 업체 직원 40대 남성 A씨를 주거 침입 혐의 용의자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그제 오후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부천에 있는 빌라 현관문 틈으로 철사를 넣어 강제로 문을 열려고 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남성은 집에 혼자 살던 20대 여성과 대치하다 도망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한 끝에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매 입찰 매물로 나온 빌라의 내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집을 찾았고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문을 열려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경기 부천까지 음주운전을 하다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젯밤 11시 40분쯤 부천시 삼정동 고가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마곡동부터 10km가량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A씨는 사고를 내기 전 200m가량을 역주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불법 도박을 하는 장면을 24시간 유튜브로 생중계하면서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 회원을 모집한 일당 9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8개월 동안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해 벌어들인 금액이 450억 원에 이르는 걸로 파악됐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유튜브를 불법 도박 사이트로 이끄는 일종의 미끼로 쓴 셈인데 이 채널 구독자가 상당히 많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유튜브 채널 33개가 범행에 사용됐고 구독자를 모두 합치면 23만 명에 달하는데요. 경찰이 유튜브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는 장면을 24시간 생중계하면서 도박 사이트를 홍보한 혐의로 일당 9명을 지난달 초에 붙잡았습니다. 이 가운데 총책인 20대 남성 전모 씨를 포함한 4명은 구속된 채로 검찰에 넘겨졌고 나머지 5명도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 회원을 모집해서 8개월 동안 도박 사이트를 통해 벌어들인 금액이 무려 4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수익금은 유흥과 쇼핑,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도박 참여와 회원가입 상당 등 범행을 위한 역할 분담이 치밀하게 돼 있었다면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면서 홍보사무실 주소를 이전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도박 사이트를 총괄 운영한 인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운영자가 미국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관리한 것으로 보고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가 사이트에서 이용된 것으로 확인하고 자금 세탁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불법 사이트 회원 1,500여 명의 명단을 확보한 경찰은 도박에 참여한 회원들에 대해서도 도박죄뿐만 아니라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1년간 국내 공항의 국제선 운항 횟수가 7배 이상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운항 횟수가 지난해 4월 주 407회에서 지난달 3,021회로 1년 사이에 64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 이전인 지난 2019년 운행 횟수와 비교해서 65% 회복된 수준입니다. 국토부는 오는 9월까지 국제선 운항 횟수를 4,000회가량으로 증원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 결합을 심사하고 있는 유럽연합이 합병 시 경쟁 제한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합병 시 한국과 프랑스, 독일과 이탈리아, 스페인 간 4개 노선에서 승객 운송 서비스 경쟁이 위축될 수 있고 유럽과 한국 간 모든 화물 운송 서비스의 경쟁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2단계 심사에서 EU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나머지 국가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실손 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가 관련 논의 14년 만에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가입자가 진료 내역이 담긴 서류를 직접 떼야 하는 번거로움 사라질 가능성이 커진 건데요. 실제 시행까지 남은 절차와 우려되는 점을 이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실손 보험금을 받으려면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 내역서를 직접 대 보험사에 내야 합니다. 팩스 등으로 보내거나 사진을 찍어 보험사 앱에 첨부하면 됩니다. 절차가 번거롭다 보니 진료비가 많지 않으면 그냥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해 미청구 보험금만 2, 3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이유입니다. 병원에 직접 가가지고 이제 그 서류를 떼야 되는데 병원이 조금 멀거나 아니면 너무 바쁘거나 하면 이제 그냥 방문을 포기하고 그냥 소액인 경우에는 실손보험을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절차가 생략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병원에서 전산을 통해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겁니다. 본회의 통과까지 절차가 남았지만 도입을 위한 첫발은 뗀 셈입니다. 청구가 간소화되다 보면 이런 의료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고 그러게 되면 이런 비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느 병원에서는 과잉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급여 의료행위 제한 여지가 커지는 데다 민감한 환자 정보 유출 위험을 이유로 14년 동안 반대해온 의료계는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심평원이 됐든 아니면 보험 개발원이라고 하는 보험사 연합체가 됐든 어떤 중앙집권적인 기관에 모이는 것 자체를 저희가 위험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 모이는 건 무슨 의미냐 이게 다 모아서 패턴을 파악한 다음에 이제 그 보험사의 손실률을 조정하는 이익률을 조정하는데 일부 시민단체도 보험사가 환자 정보를 악용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특정을 할 수가 있고 이유도 없이 그냥 뭐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거나 차등해서 인상되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지급이 거절되고 이 같은 우려와 편의성에 대한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여야는 큰 이견이 없어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로 5월 정신을 계승한다면 이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게 5.18 망언 인사에 대한 엄정 조치와 헌법 수록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 제시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공약이자 당의 입장이라면서도 시기와 방식에 대해선 실천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말로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야당의 제안은 비리로 얼룩진 현재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정치적 꼼수로 개헌을 악용한다면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사 듣고 더 정치 풀어가겠습니다. 5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부심체입니다. 우리가 5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5.18 광주 민주화운동 43주년입니다. 광주에서 기념식 열렸고요. 두 분 다 다녀오셨나요? 저는 오늘 광주 못 가고 서울에서도 행사가 있었거든요. 서울 행사 다녀왔습니다. 서울에서 다녀오셨고 직접 다녀오셨습니까? 예, 저희는 전 의원들이 그 특별 열차를 구해가지고 같이 갔다가 같이 올라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언제 올라오신 거예요? 조금 전에 방금 도착해서 서울역에서 오는 길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대통령 기념사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기념사 저희가 잠깐 들려드렸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의 메시지가 5.18 정신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거, 그다음에는
그 정신을 구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그 과제로서 광주와 호남이 잘 살도록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였는데 그 5.18이 우리 헌법의 가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일이었다라는 것이고 그 덕분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이런 민주주의와 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지켜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냥 지켜질 것 같으면 그 당시에 광주에서 그렇게 피를 흘릴 이유가 없었지 않았느냐. 그냥은 안 지켜지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은 도전받고 훼손당하고 무너지는 것이 자유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광주의 시민들이 그때 피를 흘렸으면 지키지 않았느냐.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냥 놔두면 그렇게 피 흘려서 지킨 이 자유와 민주주의가 또 도전받고 무너지고 훼손당한다. 그러니까 지켜내야 된다 하는 것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5.18 5월의 광주 그것 때문에 광주와 호남이 소외당하고 또 차별당하고 하면서 지역의 그 발전이 뒤처지고 또 삶의 질이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희생을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이 지역에 투자하고 더 빨리 발전시켜서 잘 사는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걸 내가 대통령으로서 책임지고 하겠다. 그 말씀하셨죠. 오늘 기념사가 5분 정도 됐는데 상당히 역대 기념사 중에 가장 짧았다고 해요. 어떻게들 적고 아쉬운 점은 없었습니까? 우선은 보수 정권에서 처음으로 2년 연속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특별열차 편성해서 전원이 다 같이 갔다 온 부분도 감사도 드리고 또 좋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기념식에서 했던 그 발언 자체가 양이 작다 보니까 그런지 빠진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떤 게 빠졌다고 우선은 보세요? 지금 5.18 정신 헌법 전문수록 본인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없었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진상규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진상규명에 대한 또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5.18 정신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 정부 들어서도 아시다시피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이 5.18 관련돼서 여전히 북한군 개입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발언도 한다든지 또 박민식 현 보훈처장이자 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5.18 왜곡처벌법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떤 입장 표명이 없어서 그런 점이 매우 아쉽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어제 제안했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이 뭡니까? 우리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헌법에 수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의 의견이 통일되어 있고 그런데 개헌은 요 5.18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이 이슈가 나오기 전에도 계속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그 이전에 역대 대통령들도 계속 개헌 공약을 하고도 못 지켰는데 그만큼 이 개헌이 우리 이 87 체제를 넘어서서 그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당장만 하더라도 늘 공약만 하고 안 지켜지는 것이 불체포 특권 같은 거, 면책 특권 같은 거 이런 거는 안 하겠다고 하지만 헌법 개정이 안 되니까 안 지켜지는 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또 이런 그 정치적 양극화 현상을 가져오는 이 극단적인 대립을 가져오는 이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문제 이것도 빨리 시급하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다면 그런 먼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하고 같이 해야지. 같이 해야 한다라는 게 공식 입장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따로 저희가 토론을 해서 당론을 정한 건 없지만 자연스럽고 순리적인 거죠. 그건.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했고 오늘 또 제안을 했거든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 문제 다시 수면 위에 떠올랐는데 오늘 여야 대표 목소리 잠깐 듣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 뜻을 잘 실천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잘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약속했던 대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내년 4월 총선에 함께 국민 투표에 붙일 것을 요구합니다. 네, 지금 잠깐 들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원포인트만으로 개헌이 된 예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자, 박주민 의원께서는 오늘 국민의힘의 이런 반응 그리고 또 허은하 의원이 3포인트 개헌을 또 주장한 게 있어요. 뭐 불체포 특권도 내려놓자라는 것을 포함을 하자 이런 여당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지금까지 이제 개헌 논의가 많았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개헌안이 나왔지만 안 됐던 이유가 네. 여야가 합의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치 체제 부분은 좀 빼고 기본권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도 나왔고 네. 또 그거조차도 잘 안 되니까 또 1포인트 또는 3포인트로 해보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지금 헌법 전문에 5.18 관련된 내용을 넣자는 것은 이견이 있을 수가 없고 특히 지난 대선 때 양당의 후보가 모두 약속한 여야 거라서 대표,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리고 공약으로 방금 정했고요. 김기현 대표도 당의 입장이다라고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은 신속하게 추진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오히려 이제 그런 저희들의 주장에 대통령이나 또는 여당이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나설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의 발언에는 그런 내용이 빠져 있었고 김기현 대표도 그냥 아주 원론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 방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좀 소극적인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한편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무슨 정치적 꼼수다 이렇게 아주 대통령실 관계자 통화 내용인데요. 저희 YTN 기자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폄훼하는 그런 발언까지 해서 사실상 마음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너무 소극적인 대응, 마음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박주민 의원께서는요. 근데 대통령실 관계자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거를 좀 국면 전환용 꼼수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볼 만한 여지도 없진 않은데 이런 그 특정한 발언에 대한 이 평가를 넘어서 가지고 우리가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서 이걸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 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헌이라는 거는 국가적인 과제고 한번 개헌 헌법을 손본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데 할 때마다 요거 때문에 한 번 하고 요거 때문에 한 번 하고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체포 특권 뭐 이거 헌법에서 빼겠다. 또 필요하면 또 면책 특권 이런 것도 빼겠다. 기타 여러 가지 공약을 해놓고도 못 지켰는데 개헌을 하게 되면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된다라는 게 아마 김기현 대표의 그 발언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불체포 특권도 포함해서 주요 여야가 이미 공약으로 발표한 내용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개헌을 추진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이틀째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고 여당 그리고 대통령실은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관련해서 다른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요. 퇴임 후 처음으로 5.18 민주묘지를 어제 참배했죠?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원래 예정돼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헌법 개정안을 냈을 정도로 재임 시절에 5.18 관련된 각별한 관심과 그 아픔이 있었던 분으로서 이번에도 이제 참석을 한 거고 특히 이제 최근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그 폄훼성 발언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음의 빚 이런 것들도 좀 뭔가 좀 갚고 메시지도 내고 싶으셔서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하는 거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가 다시 정정하고 사과했죠? 당원권 정지 1년 지금 상황이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어제 5.18 민주묘지 참배는 어떻게 보셨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도 퇴임하고 난 뒤에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어서 그 자체로서는 뭐 새로운 건 없는데 굳이 이제 주목을 받는다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퇴임할 때 자기는 이제 퇴임하고 나면 완전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말하자면 잊히고 싶다. 아무도 나한테 관심 갖지 말고 나는 조용히 살 테니까 초에 묻혀서 드러나지 않게 살겠다고 그렇게 해놓고는 좀 뭐 사실상 정치적인 행보로 해석이 되는 행보들을 많이 하니까 그거하고 이제 같이 연결돼서 주목받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 찾아오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고 또 전직 대통령들도 하셨고
그 다른 전직 대통령들도 또 하시는 게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이준석 전 대표하고 전우원 씨요? 전우원 씨 손자죠? 예. 만남 눈길을 끌었는데 그 장면 혹시 보셨나요? 봤습니다. 잠깐 봤어요. 근데 뭐 전우원 씨가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그래도 전두환 일가의 일원으로서는 처음으로 방문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사죄성 발언이나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화면 나가는데요. 예. 저는 그런 부분을 일단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조혜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전직 대통령이 이제 5.18이라든지 4.3에 참석하는 거 저는 좋다고 보고 어찌됐든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런 경우도 이제는 좀 참석해서 뭐 그런 것들이 하나의 화합의 메시지로 좀 보여질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전우원 씨 같은 경우에 전 씨 일가 중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 게 좀 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 메시지 중에도 있었지만은 5.18 광주가 광주나 호남의 그 역사가 아니라 이 그 좀 전에 그 대통령께서 평가하신 대로 우리 헌법 가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피를 흘린 역사다라는 데 대한 이 인식이 전 국민에게 그런 그 이해와 공감이 확산될 때 진정한 국민 통합이 이루어진다. 그런 메시지를 하셨는데 이 전우원 씨 같은 이 방문 이런 게 그런 의미 중에 하나죠. 알겠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당사자는 아니지만은 당사자는 결국 못하고 이제 세상 떠났지만은 그 당시 진압 그 작전에 투입됐던 그 부대원들이 그 가서 참배하고 또 그 5.18 저 단체들이 또 거꾸로 이쪽 반대편에 와서 또 참배하고 만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 국민적인 공감대로 확산되어가는 과정이고 이 그 일도 또 그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대부분 참석을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보수 대통령으로서는 2년 연속 참석을 했다 이런 평가였는데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렇게 여야가 다 총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통령 포함해서요.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거래 논란, 자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지금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민주당도 어제 했고요. 또 지난 8일 국민의힘도 제소를 했습니다. 서로 따로따로 제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징계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는 여야가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조국 사태 때는 그 윤석열 검찰이 너무 과도하게 사냥 수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었거든요. 그 국회의원이 지금 한 2, 3년 사이에 가상화폐, 가상자산, 코인 투자를 통해서 10억 가까이 재산을 늘렸다는 거. 이거 자체가 국회의원의 직무에 맞질 않아요. 조국 사태보다도 더 민주당에는 악성이라는 거죠. 지금 이 전더 안 그렇다고 봐요. 무슨 뇌물을 받았다든가 뭐 이렇게까지 뒤에 사실이 밝혀진다면 뭐 말할 것도 없이 제명이죠. 그 투기성 거래를 대대적으로 했다. 이 사실만 가지고 윤리특위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한다면 어떻게 하죠? 저는 그것은 경쟁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정도 가지고 뭐 지금 제명한다는 것은 그건 좀 과한 거 아닙니까? 그건 너무 어떤 여론이나 이런 떠밀린 결과가 될지도 모르죠. 김종민 의원, 천정배 전 의원 평가. 어떻게 되셨어요? 두 분 평가에 대해서는? 사실 뭐 지금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 얘기 10억 가까이 재산을 늘렸다는 것 자체가 국무위원 직무에 맞지 않다. 국회의원 직무에 맞지 않다. 뭐 두 분 다 사실 또 동일한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분은 이제 뭔가 이게 어떤 불법적으로 뇌물 뭐 이런 것이 된다면은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한 거고. 천정배 의원은 뇌물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 논의를 결정한다면 경징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윤리위에서의 결정을 할 수준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김종민 의원님은 이제 당에는 조국 사태 때보다 조국 장관 당시 상황보다 별로 더 안 좋다는 평가를 얘기한 거라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두 분 다 지금 상황이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는 데는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수현 전 수석 같은 경우도 국민 정서를 건드렸다는 점에서는 조국 사태 비슷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뭐 좀 들어보니까 지역에서의 이야기는 뭐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굉장히 안 좋은 여론이 형성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어떻게 당에서 해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 뭐 지금 일단 당 차원의 진상조사는 이제 못하게 된 거잖아요. 탈당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는 좀 어려워진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이제 당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당 차원의 제소, 윤리 제소라는 방법을 선택을 한 것 같고요. 이후의 과정은 이제 윤리위에서의 어떤 조사 결과에 따라서 윤리위가 결정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표 지시로 어제 제소를 했잖아요. 국민의힘은 좀 늑장 제소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리고 공동 제소를 이제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이 이제 거부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신 거예요? 어쨌든 제소를 했기 때문에 징계해야 된다라는 거는 민주당이나 우리 당이나 이제 동의가 된 것 같고, 다만 이제 징계 수위가 문제일 텐데 천정배 전 장관 말씀처럼 현재 드러나 있는 그 혐의만 가지고는 제명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듭니다. 그래서 방법은 현재 드러난 사실을 가지고 여야가 합의로 적정한 수준의 징계를 하고 그리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뇌물죄라든지 또 뭐 범죄 수익 은닉죄라든지 이런 중한 범죄에 대한 사실이 나오면은 그때는 다시 윤리 심사를 하더라도 저는 그거는 일사부재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전혀 다른 성격의 사건이 다른 혐의가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중징계가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두 단계로 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1단계는 빨리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하면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가능한 신속한 징계를 하자라는 입장인 것 같고 민주당은 좀 더 절차를 제대로 밟고 하자 이런 입장인 거죠. 지금까지 입장은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징계라는 것은 다른 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절차적인 정당성 확보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받는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차를 건너뛰고 할 경우에 또 추가적으로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절차를 기왕이면 지키되 신속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문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신속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차는 다 거치되 신속하게 하자.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윤리특위에 제소된 국회의원이 38명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이제 여야가 합의가 돼야 이제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는데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뭐 여야가 다 제소를 했기 때문에 합의가 됐다고 보고 다른 사안과는 달리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거든요. 절차를 다 따른다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국회 정무위에서 어제 그 여야가 국회의원 전원 가상자산 내역 공개하자라는 결의안 채택했잖아요.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 오후 저녁에 나오는 뉴스 좀 보니까 강제성이 없어서 실효성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강제성은 없죠. 자진 신고기 때문에 그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등록 대상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은 뭐 당연히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의무 신고는 어려운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법을 그래서 이걸 의무화하는 법안들이 여야에서 많이 제출돼 있는 것 같아서 이걸 빨리 처리하면 그 소급해서 아마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민들께서 워낙 관심이 많고 또 실망하고 계시니까 정무위에서 국회 자정 노력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보자라고 의결을 했고 그 의결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걸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게임 머니 그러니까 게임에서 얻은 그 게임 머니를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로비를 했다라는 의혹도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김남국 의원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게 여야 모두 로비를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모두 전수조사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민주당의 입장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이제 여러 의혹을 제기할 때 국민의힘에서도 로비 의혹 있다라고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전수조사를 하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야 되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도 전수조사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소위 말하는 물타기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일단 전수조사에는 다 동의를 해놓고 예. 시간만 조정하면 되잖아요. 시간 조정? 예, 그러니까 요거 끝난 다음에 한다. 근데 사전에 그렇네요. 준비해야 예. 될 건 미리 다 해놓고 예. 나중에 가서 다시 논의해서 그때 뭐 필요한 뭐 절차를 뭐 만든다든지 막 이렇게 되면은 또 그때는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합의가. 예. 이게 만약에 이게 물타기가 될 수 있으면 아예 시간을 정해놓고 그럼 뭐 전수조사나 자진신고는 나중에 그죠? 네. 의무신고는 네. 나중에 하고 지금은 일단 김남국 의원 관련해서 윤리특위에서 심사를 하고 그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고요. 예. 이제 다만 그런 것들이 개인적 그 차원에서 공개가 됐을 때 그걸 가지고 뭐 왜곡을 한다,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든지 좀 왜곡하거나 가짜 뉴스 퍼뜨리거나 선전선동하거나 이러면서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물타기처럼 될까 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거대로 또 방어하고 네.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우리 국회가 반응 보이는 거 좀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두 분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데 그렇죠. 고민하고 있겠죠. 네. 예. 만약에 지금 전수조사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야 두 분 의원께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전수조사도 해야 되고 또 의무신고도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시죠. 네. 법적으로 의무신고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 법적으로 지금 의무신고는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지금 왜 어려운 거죠?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이 지금 신고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 분류가 안 돼요.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지금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으니까 이걸 빨리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In the spirit of Juan Gap, let us renew our shared commitment as the very best of friends.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About China and what are the ways that South Korea will approach? 저희가 뭐였지? 무슨 리스트라고 들렸는데 잘 안 들려가지고. Could you repeat your question once again, please? 네, 페미니스트. 오늘 트루도 총리님과 그런 그 페미니즘에 대한 얘기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이런 모든 차원에서 여성의 정의로운 기회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ood evening, Excellencies, distinguished guests. Please allow me to introduce.
a stable and prosperous future for all. Sante Gambay. 네, 원칙 있는 리더십, 지속적인 민주주의, 안정과 번영된 미래를 위해서 건배를 제청합니다. 맑았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남부와 제주도는 남해상을 지나는 비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제주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5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며 국지적으로 비구름이 발달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내륙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쌀락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질 텐데 그 사이 제주도에 최고 50mm, 남해안 지역에는 최고 3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또한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하늘빛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 16도, 광주는 17도로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8도, 청주는 27도 등 서쪽 지방은 때이른 더위가 나타나겠고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19도 등으로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일요일부터는 이맘때 봄 날씨를 되찾겠고요. 휴일 중부지방에는 약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